자, 오늘은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 한번 연결을 시켜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따라서 설명을 조금 섞여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이과 A반하고 일단 선생님이 상의를 한 결과 일단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건가, 일단은 설명을 해주자, 대신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자, 이렇게 결론은 나왔습니다. 천천히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말은 단어 형성법에서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근 또는 접사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이 얘기는 단어 형성법이다. 반면에 어간과 어미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거는 용언의 활용이다.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근하고 어간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가장 좀 쉽고 빠르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어근과 접사는 키가 크냐 작냐예요. 어간과 어미는 안경을 썼냐 안 썼냐입니다. 그러면 키 큰 거 작은 거랑 안경 쓴 거 안 쓴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근이 어간이 될 수도 있겠죠. 키가 크든 작든 안경을 썼을 수도 있겠죠. 또는 안 썼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기준을 가지고 이 친구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리고 안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키 큰 거랑 안경 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근 접사는 키가 크냐 작냐만 기준을 우리가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어간과 어미는 안경을 썼냐 안 썼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섞여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보죠.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형성할 때 그 단어의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근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 형태소예요. 됩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섞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동사, 형용사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앞부분 어간도 실질 형태소거든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어근은 실질 형태소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어근이라고 하는 건 동사, 형용사를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단어를 만들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볼 때는 기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실질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가 아니냐. 되나요? 그래서 어근은 실질 형태소다. 그러면 접사는 뭐예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어떤 식으로 설명도 하냐면 실질 형태소 어근은 힘이 세요. 그리고 접사는 형식 형태소로 힘이 약해요. 운동장에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혼자 놀 수 있거나 다른 애를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애가 어근, 즉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리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형식 형태소 접사는 무조건 다른 애한테 가야 돼요. 힘이 센 애한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예문으로 나온 게 뭐냐? 핵고구마와 밤고구마가 나왔는데 천천히 한번 가보죠. 핵고구마. 밤고구마. 핵고구마와 밤고구마를 우리가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되죠? 핵고구마, 그 다음에 밤고구마 되죠? 그런데 밤고구마는 둘 다 혼자 쓸 수 있죠? 힘이 세단 말이에요. 밤 혼자 놀 수 있고 고구마 혼자 놀 수 있는데 만난 거야. 이거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만난 거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어근 플러스 어근이 만나면 복합어 중에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네. 왼쪽은 햇고구마인데 고구마는 혼자 넣을 수 있어요. 햇 자체가 혼자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러죠? 여기서는 햇은 혼자 못 놀아요. 힘센 애한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접사. 됩니까? 그러면 오른쪽은 고구마 혼자 놀 수 있기 때문에 어근. 되죠? 그래서 햇고구마는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뭐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거 자체가 어렵다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어근과 접사를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별하느냐인데 문제는 이거죠. 접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들판. 어차피 들 플러스 판이거든요. 들은 혼자 놓을 수 있거든요. 네. 판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혼자 놓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합성어가 돼버리는 거고, 판 혼자 못 놓는데, 혼자 못 쓰는데 그러면 파생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답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죠. 만들 수 있나요? 판? 혼자 쓸 수 있나요? 판이 뒤집어졌다. 판을 키워라. 판이 벌어졌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실전에서 문제를 접했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근거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난이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들판에서 판은 어근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집터를 보고 왔다 해서 집은 어차피 어근이거든요. 터 어때요? 터. 터가 좋다. 터를 닦았다. 이것도 혼자 쓸 수 있어요. 어근 플러스 어근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약간 좀 헷갈리네 싶은 것들이 이제 예문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문장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를 판단을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판, 집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이 체크를 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됩니까? 접사는 그 밑에 나왔죠.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의 앞이나 뒤에부터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사의 특징은 쌤이 이따가 어미의 특징이랑 같이 연결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이제 개념만 잡고 가죠. 마다들, 먹보. 여기서 먹보 같은 경우는 동사,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접사는 동사, 형용사 쪽에도 붙을 수 있고 체언 쪽에도 붙을 수 있어. 이제 좀 섞이기 시작합니다. 먹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형 먹다에서 활용이 되는 걸로 기준을 잡으면 뭐가 돼요? 어간 어미로 보이는 거예요. 연결되나요? 단어를 만드는 단어 형성법의 기준으로 보면 뭘로 보는 거예요? 어근과 접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고 하는 거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니까 먹어라, 먹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는 어미가 되는 거고 어미의 짝꿍은 뭐예요? 어간이에요. 근데 보 이거 접사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접사의 짝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은 상황에 따라서 어근도 될 수 있고 어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미와 접사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어미와 접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어근 접사가 아니죠? 어미와 접사죠. 다시. 어미와 접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어미는 서술성이 있어요. 접사는 서술성이 없습니다. 먹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술성이 있나요?
서술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서술어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소리고 땡땡 다로 해석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먹보, 먹는다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네. 먹다에 보가 붙으면 울보, 꾀보, 심술보. 그러면 보가 무슨 의미죠? 그런 앞에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먹는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서술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서술성이 없기 때문에 보는 어미가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접사로 봐요. 그러면 보가 접사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짝꿍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근이냐 간이냐를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뭘 찾는 게 편해요? 미냐 접사냐를 찾고 그거의 짝꿍을 찾는 게 더 빠르다. 첫 번째 판단 기준 뭐라고요?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라고요. 되죠? 두 번째,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해요.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접사가 품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아닌데 품사가 바뀌었어. 그럼 그거는 무조건 뭐 때문이야? 접사 때문이에요.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품사의 변화가 없어요. 되죠? 네. 세 번째, 어미가 만약에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면 어차피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죠? 용어는 뭐의 꾸밈을 받아요? 부사나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어미라면 부사어의 꾸밈을 받아요. 그런데 접사라면 일단은 용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품사가 바뀌었다면 물론 뭐 동사가 형용사로 품사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체언으로 우리가 품사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사어 수식이 아니라 접사는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가민가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성이 있냐 없냐 좀 긴가민가해. 확실하지가 않아. 품사를 바꿨냐 안 바꿨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 부사어의 수식을 받느냐 관형어의 수식을 받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 1번이에요.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부사어의 수식을 받냐 관형어의 수식을 받냐고. 2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3번까지도 여러분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럼 예를 들어보죠. 나는 잠을 많이 나는 평소에 잠을 많이 자.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되죠? 자다에 미음이 붙었거든요. 자다에 미음이 붙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접사고 하나는 어미예요. 미음이. 그러면 접사냐 어미냐에 따라 앞에 거가 어근이냐 어간이냐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되냐? 나는 잠을 많이 일단 서술성으로 판별을 해봅시다. 나는 잔다, 많이 잔다. 그 말이 아니죠. 앞에 거 잠이라고 하는 거는 서술성이 없어요. 나는 잠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잔다, 뭐 이런 의미죠. 뒤에 거는 나는 잠을 많이 잔다, 서술성 되거든요. 네. 그럼 뒤에 거는 당연히 어미가 되는 거고 어미의 짝꿍은 어간이 되는 거죠. 됩니까? 네. 그럼 여기는 나는 잔다, 많이 잔다 말 되는 것 같은데 품사가 바뀌었냐? 뒤에 조사 을이 붙었네. 그러면 체언이겠지. 안 돼요. 망합니다. 조사는 멍청해가지고 파생 접사가 붙었을 때 체언이네 라고 붙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명사형 전성어미 성격을 바꿔주는 전성어미가 붙었을 때도 체언이네 하고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조사가 붙냐 안 붙냐로 판별할 수는 없어요. 이해됩니까? 왜냐면
어미는 선생님은 화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미는 화장이에요. 화장 지우면 어때? 성격 안 바뀌죠? 네. 근데 접사는 성형이에요. 성형. 화장을 지워도 이미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자 플러스 미음에서 미음이 지금 어미인지 접사인지 서술성이 있는지 품사가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부사어 넣어보고 관형어 넣어보면 돼. 나는 깊은 잠을 많이 잔다. 나는 뭐 중간중간 잠을 많이 잔다. 그럼 그 안에가 부사어야 관형어야? 관형어란 말이에요. 됩니까? 관형어인지 아닌지 또 확인하려면 그 단어 넣어보고 오른쪽을 빈칸으로 놓고 또 넣어봐. 되나요? 깊은 꿈, 깊은 생각, 체험 꾸며주거든요. 되나요? 그럼 여기서는 접사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잠인데.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단계를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마지막 거가 섞일 때는 중간 거, 처음 거를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을 다 여러분이 확인을 한 다음에 빠르게 찾고 싶어. 시간 없어. 그리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나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그냥 1번의 부사어냐 관형어냐로 여러분이 빠르게 판별을 해도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6월 모평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암은 자, 암 앞에 뭐가 왔어요? 많이는 일반적으로 관형어예요, 부사어예요? 많이 먹었다. 끝났죠? 영원 꿈이잖아. 부사어잖아. 네. 그럼 암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서술성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어미 플러스 간이란 소리지. 알다 플러스 미음이. 이해되나요? 네.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미냐 접사냐를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단 찾아봤는데 그 밑에 접사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종류가 있는데 접두사냐 접미사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접두사는 근 앞에 있는 거를 말해요. 중간에 근이 있고 앞쪽에 오는 접사를 접두사, 뒤쪽에 오는 접사를 접미사,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접사 자체도 뜻은 있어요. 여러분이 조심하세요. 형태소입니다. 어간, 어미 뭐 이런 것들 다 형태소이기 때문에 뜻이 없는 게 아니고 뜻은 있는데 접두사나 접미사는 어근의 뜻을 제한해요. 이해되죠? 졌다에 휘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휘졌다. 그러죠? 근데 휘는 혼자 못 쓰죠? 그래서 졌다는 그냥 졌다야. 근데 휘졌다 그러면 어때요? 뜻을 좀 강조해주죠? 막 마구 이런 의미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근의 뜻을 제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접두사나 접미사인데 접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정적 접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접두사를 한정적 접사. 반면에 접미사를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지배적 접사라고 해요. 왜 지배적 접사라는 말을 쓰느냐?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접미사 쪽이에요. 접사에 따라서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접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근을, 성격을 지배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접두사는 뜻을 조금 제한해준다. 솟단데 치가 붙으면 어떻게 돼? 치솟다. 그럼 마구 뭐 이렇게 치솟는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한정적 접사는 뜻을 좀 제한해주는 게 좀 강하다면 접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배적 접사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접두사, 접미사 또는 접사, 한정적 접사, 지배적 접사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되죠? 그런데 접두사도 상황에 따라서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르다 어때요? 마르다. 마르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요. 물이 마르다. 물이 마른다. 물이 마르고 있다. 동사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으냐? 매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메마르다. 감정이 메말랐다. 감정이 메말랐다. 동사입니까? 감정이 메마른다. 감정이 메마르고 있다. 감정이 메말라라. 명령형, 현재형. 야, 우리 감정이 메마르자. 안 되네. 그죠? 품사를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동사, 형용사 나누는 기준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을 넣어봤단 말이에요. 메마르다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는 동사거든요. 물이 마른다, 물이 마르고 있다. 되죠? 참고로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셋 중에 하나만 돼도 동사입니다. 형용사는 셋 다 안 돼요. 그런데 메마르다는 형용사 개념이야. 근데 이 메가 접사거든요. 그래서 접두사 중에서 특이하게 한두 개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전미사는 대부분 이제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거는 다 전미사 쪽에 붙어 있습니다. 모든 전미사가 품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전미사 중에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단 소리입니다. 근데 어미는 절대 품사를 못 바꿔요. 활용만 될 뿐이죠.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또 사전 찾기에서 기본형 개념을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접사가 붙어 있는 거는 표제어로 우리가 사전에 실리느냐라고 하는 게 있어. 먹보 사전에 실릴까요? 먹다라고 하는 활용 안에 집어넣을까요? 실립니다. 네. 접사는 품사가 바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은 사전에 실려요. 근데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니까 먹어라 이런 것들은 활용이잖아요. 기본형만 그냥 줘요. 그래서 접사의 특징, 표제어로 사전에 실린다 이런 것들도 접사의 특징이 될 수 있겠고 어미는 기본형으로 사전에 실리고 그 밑에 것들은 우리가 기본 활용으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연결을 시켜줄 수 있겠죠. 됩니까?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 자, 봐봐. 단위로 설명할 때 선생님이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먹었다가 단위로라고 그랬나요? 복합어라고 그랬나요? 먹었다. 단위로라고 그랬어요? 복합어라고 그랬어요? 단위로. 단위로는 뭐가 하나일 때? 어근이 하나일 때. 복합어는 어근에 어근이 붙거나 접사가 붙을 때. 되나요? 네. 그럼 여기서 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다는 어말어미, 네. 어은 선어말어미. 그러면 왼쪽이 어미면 오른쪽은 뭐가 돼야 돼? 어간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왜 이거를 단위로로 본다고요? 뭐가 하나이니까? 어근이 하나이니까. 이러면 섞이죠 이제. 이해돼요? 만약에 먹다를 어근으로 보면 뒤에 거를 뭘로 봐야 돼? 어미가 아니고 접사로 봐야 돼. 왜 우리가 단위로로 보냐? 먹을 어근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근의 짝꿍은 접사인데 이거는 접사가 아니야. 이래서 섞여버린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접사라는 설명도 맞아요. 대신에 어미를 뭐라고도 설명을 하냐면 굴절 접사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단위로 먹다의 어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미를 굴절 접사라고 설명도 해. 이해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죠. 어미 접사는 우리가 특징으로 구분을 했는데 어미를 접사라고도 한다고? 자, 상대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한다라는 거고 일단 선생님이 굴절 접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문제 나온 거는 지금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용도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야. 이해돼요? 이과에서는 이거 질문 나왔습니다. 안 궁금하면 안 돼. 궁금은 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왜 먹다가
나는 어제 밥을 먹고 먹 플러스 고에서 먹고가 단일어다. 왜 단일어냐? 먹다가 실질 형태소고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니까. 그럼 어근의 상대적인 개념이 고가 접사여야 되는데 고는 어미 아니냐? 그럼 어미와 그러면 어근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거는 안 맞지 않냐? 근데 어미를 어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굴절접사라고 설명도 한다고. 개념이에요. 그냥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단일어를 설명할 때는 굴절접사로 어미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섞이잖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우세요. 굴절접사는 어미의 다른 말이라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네 이 정도만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미와 접사의 개념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기가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안 그러면 어미 접사 막 다 섞여버려. 이해되죠? 그래서 굴절접사는 언제 사용하는 개념이다? 왜 동사 형용사가 단일어냐? 어근이 하나니까 단일어다. 그러면 그때 어근의 상대적인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 어미 아니면 굴절접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어간 어미, 접사 어근은 별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편하다. 이해되나요? 되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접두사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뭐 맨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태성이가 그 질문했었죠. 맨손의 맨손은 맨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한정하는 그 접사거든요. 그런데 맨 꼭대기에서 혼자 쓸 수 있으면 그 맨은 꼭대기를 꾸며주는 관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우리가 어떤 특정 품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또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 동음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품사의 통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하나가 어떤 그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 잘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예문을 보죠. 날고기. 자, 선생님이 예전에 조금 착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 날고기에서 날이라고 하는 거는 날고기는 말 그대로 생고기잖아요. 날것 이런 거죠. 그런데 날짐승의 날과 날고기의 날이 같은 의미인 것 같나요? 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파생어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고기의 날은 생것의 이런 의미라면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짐승이에요. 새. 그러면 날짐승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야? 들짐승. 들짐승이에요. 땅에서 기어다니는 뭐 이런 뭐 사슴, 토끼 이런 거 있잖아. 생각 바다에 사는 동물. 그럼 모르겠어요. 물짐승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날짐승 이러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날고기, 날것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파생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는 날아다니는 짐승을 날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을 상대적으로 들짐승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분을 해줘야 되고 되라고 하는 것도 봐봐. 예를 들어서 되새기다, 다시 새겨보다 이런 게 되새기다잖아요. 되라고 하는 거 다시라는 의미가 있는데 좀 힘이 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형이 되다가 돼야 돼. 우리가 뭐가 되다라는 그 되다의 뜻이 아니거든요. 되새기다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접사다 라고 하는 거, 치솟다, 풋나물 뭐 이런 거. 덧니 어때요? 덧니 뭔가 이렇게 덧붙여진 뭐 이런 거잖아요. 덧 혼자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막노동의 막 이런 것도 혼자 못 쓰죠. 그 다음에 헛걸음의 헛 이런 것들도 혼자 못 쓴다. 그런데 어느 하나의 특정 품사에만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방금 선생님이 예문 준 거 한번 보죠. 덧니는 덧은 체언에 붙었거든요. 그런데 덧붙이다 어때요? 용언에도 붙을 수 있어요. 덧이. 그러죠. 그 다음에 막노동 체언에 붙었죠. 막가다, 막나가다 용언에 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헛걸음 걷다에서 걸음 품사가 바뀌었거든요. 체언에 붙었고 그 다음에 헛살다 인생을 헛살았어 라고 했을 때는 또 용언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사는 체언에만 붙는다? 아니에요. 용언에도 붙을 수 있는 게 있고 체언에도 붙을 수 있는 게 있고 품사를 바꿔가면서 붙을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붙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먹어라 해서 마음것이 일단은 형태소 분석하면 마음 플러스 것이거든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와 뭐뭐 하는 것 이 의존명사와 마음것에서 붙어있는 것 이거는 또 다르거든요. 것이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마음껏 먹어라 해서 것은 접사다. 정성껏. 그 다음에 이, 먹이, 높이, 길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만 넣으면 안 돼요. 먹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먹다에 이가 붙었어요. 그러죠. 그러면 야 고양이 먹이를 줘라. 그러면 고양이가 먹다라는 서술성은 없죠. 그럼 여기서 먹이라고 하는 거는 이가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접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죠. 왜냐하면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맛있는 먹이를 줘라. 관형어 수식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죠. 이 건물의 높이를 구하여라. 접사입니까? 음입니까? 이 건물의 높이를 구하여라. 이 건물이 높다. 서술성 없어요. 접사입니다. 그런데 하늘 높이 구름이 떠있다. 하늘이 높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 부사 하늘 예쁜 높이 관형어 수식 받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늘 아주 높이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높이인데 이 건물의 높이를 구해라. 건물의 높이 이미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버렸죠. 체언이거든요. 접사거든요. 품사 바꿨으니까. 근데 하늘 높이 했을 때는 부사어 꾸밈도 받을 수 있어요. 서술성도 없습니다. 똑같은 높 플러스 인데 여기서 이가 어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가 접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단어 자체로 우리가 길이 뭐 이거는 접사다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왜냐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를 다 체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서술성이 있는지도 판별을 해봐야 되고 부사어 꾸밈이 들어가는지도 관형어 꾸밈이 들어가는지도 판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사를 바꿨는지도 판별을 해야 되는데 섞여요. 헷갈립니다. 그럼 이런 거 어때요? 나는 달리기를 못해. 야, 나는 달리기를 못해. 판별해보세요. 접사인 것 같아요. 접사. 왜? 달리 다해서 그 명사가 됐으니까. 체언이 됐으니까. 어떻게 체현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조사 그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어.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었고 체현이죠? 네. 맞아요? 틀렸습니다. 조사 보지 마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조사로 판별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달리다. 만약에 달리기가 서술성이 있다면 무슨 절이 돼요? 목적절. 무슨 절? 미음 기 붙으면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 돼요. 명사절이. 그럼 이거 격문장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나는 달린다는 소리예요? 서술성이 있어요? 없어. 나는 달린다가 아니잖아. 나는 달리기라고 하는 것을 그 행위를 못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조심해. 뒤에 조사 붙었네.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었네. 조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기라고 하는 거는 접사 기도 있어요. 하지만 어미 기도 있어요. 견문장 봐보죠. 여러분 페이지 문장 성분에서 문장의 짜임에서 62쪽 봐봐요. 62쪽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서 두 번째 점 읽어봐요. 접사입니까? 어미입니까? 62쪽의 맨 위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의 두 번째 점. 명사절은 명사형 어음이에요. 어미. 접사가 아닙니다. 이해되죠? 왜 접사가 아니어야 되는지는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서술성이 있어야 돼. 견문장이니까 서술어로 기능을 하려면 서술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접사는 서술성이 없어. 접사여서는 안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밥 먹기가 제일 쉬웠어 라고 했을 때
나는 밥 먹기라고 했을 때 그 먹기가 접산저음인지를 여러분이 판별을 해야 되고 접사기도 있다라는 거죠. 되나요? 그럼 여기서 제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부사어냐 관형어냐 그랬잖아요. 너 봐. 나는 빨리 달리기를 못해. 끝났죠? 네.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부사어 꾸민 봤잖아. 연결돼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부사어냐 관형어냐의 꾸밈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뒤에 거 봐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접사기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있기 때문에 아는 문장의 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이게 서술어로 기능을 해야 돼요. 나는 달린다, 나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성이 두 개가 나와야 견문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서술성이 없어요. 그죠? 야 달리기 하러 가자, 야 달리자 라는 말이 아니지. 달리기라는 행동을 하러 가자 이거지. 헷갈리나요? 야 빨리 달리기 하러 가자 이러면 좀 더 쉽죠. 자연스럽잖아. 그러잖아. 관형어 넣어봐봐. 관형어. 나는 어색해. 예쁜 달리기. 멀리 달리기. 멀리 달리기도 멀리 뛰었다. 이미 용어 꾸며주니까 멀리 부사. 자체가 부사어란 말이에요. 되나요? 네. 구분하기가 좀 괜찮나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죠. 뒤쪽에 지금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네, 저 나는 달리기를 못해 있잖아요. 네. 이거 견문장이에요. 견문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견문장 아, 견문장이죠. 아니다. 견문장이죠. 빨리 달린다. 나는 달린다. 그래서 견문장 아니라고 그랬나요? 네. 견문장이에요. 견문장. 쏘리.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섞여버렸네. 접사가 아니라 엄이라고. 네. 엄인 이유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기 때문이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지금 뭔 생각하다가 지금 섞여버렸냐면 나는 달린다가 해석이 안 돼. 나는 달린다가 해석이 안 되고 나는 달리기를 못해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문장이 만들어지지만 나는 네모를 못해. 그리고 나는 달린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술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쉽게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되는 것 같고 그런다고.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를 뭘로 잡으라고? 부사어냐 관형어냐의 꾸밈으로 잡는 게 제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최소한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을 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풀었을 때 정답이 아닌 거는 없었어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진짜 섞이네, 헷갈리네 이런 문제 난이도까지는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게 실제 문제 나왔던 것을 지금 선생님이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재작년에 나온 문제가 있거든요.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그 부분을 보여줄게요. 그 선생님이 저 음악 시간에 설명해줬던 그 반은 그거 봤을 건데 뭐 그거 있었잖아. 멸치볶음 뭐 이거 있고 아까 만얌 뭐 이거 있었잖아. 관형어 수식 받냐 부사어 수식 받냐 이것만으로 쉽게 이렇게 판별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섞여버렸는데 최종 정리합니다. 달리기가 접사냐 어미냐를 판별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부사어냐 관형어냐를 넣어봐라. 관형어 안 들어가더라. 그러면 부사어는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거는 어미다. 그러면 서술성이 있어야 돼. 어떻게 찢어? 나는 달린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다고. 어색하지만 되죠? 그 다음에 나는 네모를 못해 라고 하는 문장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견문장으로 명사 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어색한데요. 품사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를 있으니까 뭐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좀 섞이는데요. 2번, 3번은 조금 긴가민가해요. 근데 1번은 확 차이는 좀 나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서 서술어가 모태인가요? 아니면 달리기를 모태인 건가요? 여기서 모태는 서술어가 되는 거고 여기서 기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아는 문장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로봇 합체된 걸로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가 합체됐어. 머리 몇 개야? 하나요. 하나. 팔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다리 몇 개야? 두 개. 근데 찢으면 각각 팔이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두 개씩, 네 개 있잖아. 그럼 이거는 팔이 네 개로 보는 거야? 팔 두 개로 보는 거야? 합체된 로봇에서는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만 나와요. 나머지는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 하나가 팔 두 개, 다리 두 개, 머리 두 개잖아. 근데 합치면 몸통이 두 개야? 아니야, 몸통이 하나야. 그러면 다른 하나는 지금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부품을 보니까 어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이런 경우. 서술어로 쓰이네? 그럼 이거 로봇 두 개가 합체됐네? 분리했을 때는 주어 서술어가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해되나요? 합체된 로봇에서는 무조건 주어 서술어는 하나다. 그럼 여기서 한번 잡죠. 모태가 서술어예요. 그러죠? 누가? 내가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못하다는 몇 자리 서술어예요? 한 달에서 한 자리인가요? 나는 못해 이러면 끝나나요? 두 달. 뭐를 못해? 목적어 필요하죠. 이게 목적어죠.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끝났는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돼 있는 문장인데 자세히 보니까 목적어 안에 기라고 돼서 달리다라고 하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 보여. 그러죠? 그럼 이거를 분리를 해. 나는 달리. 그러면 서술어가 뭐예요? 달린다, 달리다. 짝꿍이 뭐야? 나는. 그러면 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문장이 더 큰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이 중복됐잖아. 이게 부품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목적어로 지금 부품을 바꿔서 끼겨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찾을 때 뭐 어떤 거 문제 많이 나오던가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아는 문장 설명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견문장 라인에서는 뭐 관형절에서 생략된 거 찾아라. 명사절에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뭐 서술절에서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서술어 라인이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기가 엄이라는 것만 네. 확실하게. 여기서는 기가 엄이다. 근거는 부사의 꾸밈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잡아놓고 단어 형성법에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잡아주면 실수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밑에 봐봐요. 어근과 어간의 구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심이 된다. 접사와 대응된다. 세 번째 라인 있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어근은 뭐하고만 생각해요? 접사하고만. 오른쪽에 어간은 뭐하고만 생각하면 돼요? 어미하고만. 되죠?